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69명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만에 100명이 넘는 증가세를 보인 겁니다. 수도권에서는 300명이 훌쩍 넘었고 비수도권 역시 대부분이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재확산 조짐이 아니냐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유보하는 국가들이 늘자 유럽의약품청은 오는 18일 특별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들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어제 469명 나왔어요. 계속 이틀 연속 400명대 중후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일주일 전보다도 좀 느는 느낌인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예, 말씀대로 조금씩 이제 느는 추세로 보이는데 네.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일단 어저께 같은 경우는 신규 확진자 469명 나왔는데 그중에 국내 확진자가 452명, 해외가 이제 17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내 확진자만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2월 23일 날, 그러니까 2월 중순 정도에 한번 살짝 증가를 했다가 2월 23일부터 다시 감소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2월 23일이 4월 17명, 그러니까 동일 요일 비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월 23일이 417명, 3월 2일은 444, 9일은 452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맞아 보이거든요. 달력으로 보면 한 줄로 쭉 보는 거군요, 지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 추세가 보시면 이제 주말은 감소하고 주말이 지나면 그다음에 살짝 증가하는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동일 요일끼리 비교를 하는 게 이제 제일 그나마 객관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끼리 한 3주 정도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대략 한 417명부터 한 30명씩 지금 매주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주중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중 비교도 보시면은 2월 말에는 거의 한 380명까지 감소했던 게 지난주에는 한 440명 정도까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한 지금 2월 말에 비해서는 한 10에서 15% 정도 증가하는 거는 맞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이제 총 확진자가 96,849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주일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규 확진자 숫자가 대략 한 3,000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아마 중반 정도쯤에는 10만 명이 넘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백신을 맞고 혈전이 생겼다. 그래서 사망까지 갔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니까 불안한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볼게 과연 백신과 혈전 간에 정부는 그 방역당국 정부 조사에서는 인과관계는 아직 없다. 그게 WHO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 그런 인과관계 밝혀진 건 지금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 논란이 시작된 게 유럽 일부 국가에서 이제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혈전증이 생겨서 사망한 사례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처음에 오스트리아였나 그게? 오스트리아 쪽도 있었고 그다음에 북유럽 쪽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하고 이제 오스트리아 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특정 로트라는 건 이제 생산 단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생산 단위에서만 생기는 문제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5개국이 3월 7일부터 ARV5300이라는 이제 생산 번호에 대해서 접종을 중지를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국가들에서 이런 이슈를 제기를 하면서 생산이 이제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접종이 중지가 됐습니다. 생산 단위라는 게 공장을 따지면 1, 2, 3 똑같은 제품을 1번부터 10번 레인까지 제품을 생산하는데 똑같은데 1번 레인에서만 나온 게 약간 거기서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죠. 나머지는 괜찮은데.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레인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공정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는데요. 근데 일단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대규모 접종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가장 신뢰도 있게 내는 국가는 영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영국이 그 화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각각 1,070만 명하고 970만 명 정도 접종을 했는데 화이자 백신에서 그 폐색전증이 발생한 그 건수가 15건, 아스트라제네카가 13건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방접종과 이런 그 혈전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2017년에도 미국에서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는 데이터로는 이러한 그 혈전증과 지금 백신이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결론은 저희가 아직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유럽 이제 의학청이죠. EMA라고 저희가 유러피안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지금 현재 이런 백신하고 지금 혈전증하고 관계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결론 18일 날 내겠다고 얘기를 했고 예. WHO 역시 마찬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것들은 조금 기다려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18일에 이제 정확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한 건데 그때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필요한 추가 조치가 있다면 또 권고도 하겠다. 유럽의약품청에서 이렇게 밝혔거든요. 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제한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지금 정확한 데이터들을 저희도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상관이 없다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조치들은 뭐 이 백신을 맞추는 데 있어서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조치들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왜냐하면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전반적인 이미지가 그렇게 조금 신뢰도도 그렇고 효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임상 시험에서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예.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고할 수 있는 신뢰도를 올릴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뭔가 특별한 소견이 발견됐다면 그러한 소견들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도 포함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봐서는 예. 크게 차이가 지금 없는 상황, 양쪽 백신에도 차이가 없고 일반군하고도 지금 큰 차이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가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이 굉장히 높다는 그 조사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그 조심하기 위해서 65세 이상을 좀 보류한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65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다가 다시 그 복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더 있으실 것 같긴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분명히 임상 3상 시험이 좀 깔끔하게 끝나지 않았던 거는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상 3상 시험에서 분명히 이 백신의 최대 수혜군이 돼야 될 고령층에 대한 충분한 그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변이주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네. 이제 이 변이주에 대해서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 모든 백신들이 전부 다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지금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몇 가지 그 이슈가 겹쳐지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어떤 신뢰도의 문제가 조금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백신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영국 쪽에서 이미 1,000만 명 이상 이제 접종을 한 예.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의 데이터로는 예. 제가 보기에 조금 저희가 의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효능에 대한 부분들은 임상 데이터는 이미 다 나와서 확보가 됐고 예. 그런데 이제 변이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추가 데이터를 저희가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팩트 체크를 한다면 아스트라제네카 효능과 안전성에 문제는 없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기분 탓이다. 기분 탓도 있겠지만요. 예. 문제는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보도들이 될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언론 기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어떻게 표시해 주느냐에 따라서 대중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또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중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언론이 전해주는 뉘앙스를 그대로 따라가기가 쉽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조금 그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혈전 관련해서는 한 말씀만 더 여쭙고 다른 걸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혈전과 지금은 인과관계는 없다. 그러면 지금 그 발생 혈전 때문에 만약에 그 사망한 분들이 계시고 그런 상황이라면 그 혈전 생긴 거는 지금까지는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아니고 자연 발생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게 이제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첫 예. 번째는 백신을 맞고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하고 나서 단기간 이내 혈전이 생겼다라는 명확한 인과관계의 증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네. 염증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련이 돼 있다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두 번째로는 이 예방접종을 한 군과 일반 군과 비교를 했을 때 예방접종을 한 군에서 월등하게 혈전증이 생기는 비율이 높을 경우 예. 그게 통계적으로 확인이 될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예방접종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은 차이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일반군하고 비교했어도 제가 알기로는 차이가 없는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통계 자료나 또는
인과관계에 대한 뭐 부검이나 이런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아직은 그런 관계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을 이제 모든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도 처음 맞게 되니까 많은 불안은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그 정확한 정보를 듣고 그 불안감을 좀 없앴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덧붙여서 혈전 관련해서 하나만 좀 더 네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표현적인 측면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유럽의약품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익이 위험성보다 크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위험성을 좀 어떻게 인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그렇죠. 이제 해주실까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근데 이 예방 접종에 관련돼서는 처음부터 그리고 작년에 이제 독감사 때부터 많은 전문가들도 의견을 주셨지만 예방 접종이 100%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이 맞는 것들이고 아주 적겠지만 위험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EMA 같은 경우도 유럽 의약품안전청 같은 경우도 100% 안전하다라는 말은 쓰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이익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위험도와 그다음에 이익을 저울질을 해서 이익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맞아야 된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러면 조금이라도 위험도는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그거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100%는 의학에서는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따른 수사적 표현이다라고 제가 보기에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그렇고 파이자 백신도 그렇고 아까 1,000만 명 정도의 한 10명 정도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러면은 100만 명당 1명 정도 꼴이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라고 부르는 질환은 전파력도 굉장히 높고 감염되면 100명에 2명이 사망을 합니다. 특히 8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 사망을 하거든요. 5명당 1명이 돌아가실 정도의 질병이기 때문에 예. 가만히 두었을 때는 분명히 훨씬 더 많은 분들, 그것도 예. 수천 배 이상의 분들이 돌아가실 수도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천 배나 수만 배 이상의 그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다 했을 때 나온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주는 이익이 큰 거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올바른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예방접종이라는 게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본인의 선택이거든요. 네. 예방접종.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좀 주면서 객관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엔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여의도에 있는 대형 백화점 이제 이름이 다 나왔으니까요. 더 현대 서울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나 봐요.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근데 여기서 그 확진자가 그 2명 나왔고 총 3명인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직원인데 그 지역을 폐쇄 조치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백화점 측에서는 밀집도만 좀 낮추겠다. 그런데 과연 이 정도로 그렇게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데 이 정도로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그 방역 정책들을 살펴보면요. 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딱 2가지 항목이 존재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발열 체크 등 증상을 확인할 것. 네. 두 번째는 마스크를 착용을 할 것. 이 2가지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런 밀집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밀집도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이 가는 매장과 적게 가는 매장도 다르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밀집도를 낮추는 조치들도 필요하지만 네. 각 매장마다 정확한 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각 매장에서 지켜야 될 것들은 방문자들에 대한 명확한 관리, 그다음에 그 안에서의 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하는 것, 예. 그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매장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엊그저께도 이제 계속 방역본부나 이제 중대본이나 중수본에서 얘기가 나왔었지만 현재 서울 경기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중에서 증상이 있는 분들이 집단 이용 시설이나 이런 곳들을 방문해서 생기는 감염이 지금 꽤 많거든요. 예. 그게 최근에 그 중수본 발표에서도 나왔었지만 지난 한 2월 이후부터 생겼던 그런 집단 감염들, 그냥 개인 감염 말고 집단 감염들 중에서 유증상자가 이러한 많은 분들이 다중이용 시설을 방문해서 생긴 것들이 19건이고 그것 때문에 생긴 감염자만 한 840명 정도 되거든요. 증상자가 갔던 곳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생겼다? 아니요,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해서 생긴 증상이 있을 때 갔을 때. 예. 그게 집단 감염이 서울 경기 지역만 2월 이후부터 19건에 네. 거의
감염자만 한 840명 정도가 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분들이 사실 본인의 유증상을 인지했을 그 시점에 그런 다중이용 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바로 진단 검사를 받았다면 네. 그러면은 그건 예방할 수 있었던 집단 감염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그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미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를 본인이 잘 모르는데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코로나19를 증상으로 선별할 수는 없거든요. 네. 코로나19의 초기 증상은 일반 감기와 구분할 수 없는 증상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몸살이라고 얘기하는 거 예. 하고 구분할 수 없는 증상들이거든요. 비특이적인 증상이고 이게 나면 코로나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게요. 예.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은 코로나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코로나19일 예. 가능성이.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는 그러한 지금 이 사례들이 나타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신 분들, 지금 뭐 지방에서 일어났던 뭐 사우나 관련 감염도 그렇고 예.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러한 코로나19에 대한 민감도, 감수성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몸이 좋지 않다고 느꼈었을 때는 예.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열이나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습니다. 고열이 발생하는 경우는 전체 한 20%에서 30%밖에 안 되거든요. 훨씬 더 많은 일단 사람들은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한데라는 느낌만 있어도 예, 그러면은 다중이용 시설은 이용하지 마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가급적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빨리 받으시는 게 좋고 예.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계속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손위생과 같은 그러한 방역 조치를 잘 지키시는 게 예.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 지났잖아요. 코로나 시작된 지가. 근데 1년 동안 본인이 겪었다가 나은 사람도 있겠지만 스스로는 못 느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나 1년 동안 안 걸렸어. 이거 정도 괜찮아. 이런 분들이 꼭 계실 것 같아요. 이거는 감기더라 보니까. 이런 분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예, 그런 분들은 재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예. 조심을 하셔야 되고 말씀하신 측면도 분명히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그 선제 조치를 잘해서 네. 작년 한 후반부 정도까지는 방역망을 벗어난 감염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게 예. 이제 혈청학적 유병률이라는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된 건데, 근데 작년 후반기 이후부터는 약간 저희가 그 PCR을 통해 확인한 것보다도 더 많은 감염이 일부, 더 많다라기보다는 일부 감염이 추가적으로 있는 게 확인이 예. 됐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전체 확진자의 2배 이상이 있을 거다라는 보고가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분명히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또 코로나19를 전파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감염 경로 조사 중 예. 예. 그다음에 그 일부 감염들 중에서 지역사회 그 임시선별 진료소를 통해서 확진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하시고 코로나19에 노출되었을 거라고 의심되어지거나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한 증상이 있으실 때는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개인 방역에 대한 거, 검사, 다중이용 시설 이용 금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당장 뭐 경남 지역 목욕탕 집단 네. 감염 사례를 봐도 확진자 중에 감기 몸살 증상이 있는데도 목욕탕을 계속 방문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사항들 저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방역 수칙들 좀 더 잘 지켜야 할 것 같고요. 연장선 상에서 경남도에서 이제 목욕탕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써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욕탕 같은 경우에 이제 물에 좀 젖게 수증기나 물에 젖게 될 것 같아서 효과성 면에서 괜찮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이제 마스크가 갖고 있는 그 기능들을 놓고 봤을 때 물에 젖거나 고온 다습하게 되면 일단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성능보다 중요한 게 숨쉬기가 힘듭니다. 예. 착용이 어려워요, 되게. 그래서 이게 분명히 그렇게 마스크를 쓰라고 하셔도 호흡이 약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마스크 착용 안 하실 가능성이 네. 꽤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다중이용시설 그중에서도 이제 사우나나 목욕탕 같은 경우에 입실 인원을 조금 제한을 해서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명확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목욕탕이나 사우나 같은 경우에 개별로 쓰는 것들도 있지만 공공으로 쓰는 것들도 꽤 있거든요. 예. 그런데 코로나19는 호흡기의 어떤 집중적인 비말 노출로 대부분 감염이 되지만 예. 손을 통한 감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위생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예, 이유가 결국은 말을 할 때 튀었던 비말이 상대방에게 직접 가지 않는 건 주변 환경으로 떨어지고 주변 환경에서 환경의 종류에 따라 수일에서 거의 10일 정도까지 존재를 하다가 손을 통해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은 손에
한국에서 코로나19가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일본 연구진에 따르면 9시간까지거든요. 그러면 9시간까지 손에 있던 게 내가 얼굴을 만지는 걸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예. 그래서 손위생을 철저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파 경로를 생각을 했을 때 마스크 착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고 특히 예. 목욕탕 같은 경우에 같이 쓰는 빛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못지않은 손위생과 밀집도를 낮추는 노력 같은 것들이 병행이 돼야 그래야지만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입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관리도 역시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요 근 1년 동안요. 요 근 1년 동안 손 씻은 횟수가 한 수년 동안 합친 거랑 또 똑같은 것 같아요, 요새. 많은 분들이 손도 잘 쓰시니까요. 그리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요새 또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보니까 영국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거의 평생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독감처럼 매년 코로나19 백신은 맞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매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쩌면은 저희가 부스터라고 부르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한 번 더 증강시키는 정도의 예방접종은 최소한도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저희가 지금 다양한 변이형들이 나오겠지만 영국에서 발생한 변이주는 사실 백신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영국 변이주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도 대략 한 이 영국 변이주에 대한 보호 능력은 한 74.6% 정도에서 84% 정도로 기존의 그 원형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거든요. 떨어지지 않는데 오늘 새벽에 굉장히 유명한 NEJM이라는 저널에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남아공 변이주에 대한 보호 능력에 대한 논문이 예비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조금 실망스러운데 이 보호 능력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남아공 변이주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중증은 아니고, 그러니까 위중증은 아니고 경증이나 또는 중등도 정도의 감염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보호 능력이 한 21.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존슨앤존슨 얀센의 백신 같은 경우도 임상 실험에서 기존의 그 비변이, 그러니까 변이가 없는 것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 66% 정도의 보호 능력이 있었다면은 변이주에 대해서는 한 57% 정도밖에 안 보이고, 그다음에 화이자나 모더나도 네이처에 나온 최근의 논문을 보면은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을 맞고 생긴 그런 항체들이 변이주를 우리가 중화할 수 있는 능력이 비변이주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보고들도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까지 개발된 이러한 백신들이 남아공 변이주나 브라질 변이주에 대한 면역력, 그러니까 예방 능력은 비변이주에 비해서 분명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백신들이 지금 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이러한 변이주에 대한 추가적인 접종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떨어지는 능력들은 전부 다 실험적이거나 아니면 경증에 대한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위중증에 대한 것들은 보면은 분명히 성적이 더 좋습니다. 조금 전에 그 성능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던 그 존슨앤존슨 얀센의 백신 같은 경우도 경증은 57%만 보호가 가능했지만 중증은 89%까지 보호가 가능했거든요. 그것도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아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이럴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중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지금 더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요. 저희가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각 백신 회사들도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백신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한참 들었었는데 그 준비 과정은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발표되어 있는 거는 모더나 쪽만 저는 알고 있는데요.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미 3월 초에 그 변이주에 대한 새로운 백신 설계를 다 끝냈고 거기에 대한 임상 실험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NIH 이제 국립보건연구원이죠. 국립보건연구원 쪽에 임상 시험 제안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상 시험이 조만간 시행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마 나머지 회사들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변형에 대한 대응은 전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조만간 거기에 대한 소식들을 들을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거 하나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경찰이 LH2기 관련 많은 공분을 사고 있는 LH2기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이제 합동조사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관인데 경찰이 이 기관 국토부를
지금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또 추가되는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백신 접종량은 계속 수급은 되게 원활하게 있어서 1분기에는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따른 의료 인력은 과연 충분히 확보가 되는 것인가 많이 힘들어한다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따라서 지금 첫 번째 백신 접종자가 의료 인력이 많았잖아요. 맞고 너무 힘들어하는 분도 많은데 그럼 휴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눈치 보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조금 보완할 점이 있는데요. 예. 일단 첫 번째로 그러면 이 백신 접종, 예방 접종을 위한 인력이나 기타 인력의 의료 인력들이 충분하냐? 네. 그거는 분명히 더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계는 기존의 그 코로나19 이전에 있었던 의료 서비스들을 지속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병원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환자가 일부 줄기는 했지만 예전에 했던 수술이나 암 환자들에 대한 치료 이런 것들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코로나19 대응이 얹어졌고 다시 또 그 위에 예방 접종이 얹어졌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병원도 굉장히 과중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의료진들의 노력은 점점 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이런 병원 같은 의료기관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과중한 부담이 가해지는 곳이 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질병관리청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각급 보건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그냥 동네 의원급들로 생각을 하지만 이 코로나19가 유행하게 되면서 지금 보건소들은 각 지역의 보건을 책임지는 일종의 관리 행정기관으로 예.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코로나19 대응 업무와 검사 업무들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대한 인력 지원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네. 그런데 예. 일부 인력 지원은 됐다고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급 보건소에서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예방접종 업무까지 수행하기에는 아직은 인력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질병관리청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에 질병관리청으로 확대되면서 충분한 인력 규모를 아직까지 다 채우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커졌는데 질병관리청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어떤 전문 인력이 그렇게 쉽게 양성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인력 규모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각종 대응 업무들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코로나19 관련되어 있는 즉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예방접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생각되는 이런 인력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정부 쪽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렸던 예방접종을 한 인력의 어떤 예방접종 사후 이상 반응에 따른 그 여러 가지 반응. 예. 하루 이틀은 대책을. 어떻게 쉬어야지 그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게 저희 기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고 나서 주로 이제 발열이 많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전신 근육통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해열진통제를 드시면 대부분은 이제 좋아졌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근무가 어려울 정도의 이상 반응을 나타내는 분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심하게 나타나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도 하루나 이틀 특히 첫 번째는 아스트라제네카 쪽이 좀 더 반응이 센데요. 네. 두 번째는 화이자 쪽이 좀 더 반응이 세다고 그래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예방접종을 맞는 분들에 대한 어떤 하루나 이틀 정도의 공식적인 휴가 예. 내지는 병가 정도를 인정을 해준다면은 그러면 아마 예방접종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듭니다. 당정이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눈치 안 보고 회사에 좀 그렇게 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